자, 제목을 보면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성이야. 책 잘 보세요. 책 잘 봐봐요. 자, 일단 1문단부터 볼 겁니다. 1문단. 자, 한국 전통 건축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지금 148쪽이야. 비문학 148쪽. 자, 구도의 비대칭성이 있다. 얘들아, 구도의 비대칭성에 밑줄 치세요. 이게 핵심 문구야. 구도의 비대칭성. 자, 더 읽어볼게. 궁궐. 혹시 서원이 뭔지 아세요? 서원? 서원이 조선시대 때 서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도서관 절은 사원이야. 도서관 서원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뭔지 알아? 우리 시대 따지면 사립대학교 같은 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유교 학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 알겠죠? 자, 갑니다. 궁궐, 서원. 그러니까 서원은 사립학교야. 향교가 뭔지 알아? 국공립학교야. 국공립학교. 야, 그러니까 얘들아, 서원은 나라에서 만든 거야? 개인이 만든 거야? 개인이 만든 거고, 향교는 국가에서 만든 거야. 알겠죠? 갑니다. 한옥 모두 전체 배치를 놓고 보면 밑줄 쳐요. 좌우 대칭인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대칭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자, 이어서 갈게요. 궁궐은 정전 앞에, 정전은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동전이래. 아침조회란 말 들어봤어? 아침조회? 신하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서원과 향교는 대성전 앞마당에, 대성전이 뭔지 알아? 제사 지내는 곳이야. 제사. 누구에 대한 제사를 지낼까? 훌륭한 학자들. 중국에서 유교의 창시자가 누굴까? 공자거든. 공자, 맹자 이런 사당이야. 자, 이렇게 대성전 앞마당에 부분적으로 대칭 구도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전체 배치를 놓고 보면 누군가가 일부러 건물들을 조금씩 옮겨놓은 듯 주변으로 가면서 대칭 구도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몇 문단이에요? 1문단이에요. 1문단. 그럼 1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같아?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 나왔는데 이 한국 전통의 건축 특징은 잠깐만 구도의 비대칭성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조심할 점이 뭔 줄 알아? 네 번째 줄이다.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궁궐은 정전 앞에, 서원과 향교는 대성전 앞마당에 부분적으로 대칭 구도가 나타나긴 한다. 보여?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 자, 이들 잠깐만 봐. 비대칭성이 있지만 자,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어요. 그런 거 잘 체크해놔야 돼. 비문학 할 때는. 그냥 대충 슉 흘려보고 비대칭성, 다 비대칭성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부분적으로는 대칭성의 부분이 좀 보인다는 거야. 자, 이제 2문단 가보자. 궁궐같이 전각의 수가 많고 영역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칭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궁궐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좁아요, 넓어요? 넓죠. 경복궁 가봤죠? 넓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대칭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칭 구도로 지어진 건축물은 또 얼마든지 있긴 하대요. 예를 들어 서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자, 루브르 궁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궁궐같이 큰 규모의 건축물일지라도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이렇게 볼 때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 구도는 대칭 구도를 자, 얘들아 동그라미 치자. 의도적으로 피한 결과, 여기 동그라미야. 대칭 구도를 의도적으로 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대요. 자, 다시 2문단. 자, 2문단은 마찬가지 뭐야? 한국 이것도 전통 건축의 특징인데 이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양의 궁전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 언급된 게 뭐였죠?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루브르 궁전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큰 궁궐 같은 건축물들은 일반적으로 대칭 구조로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 궁궐도 큰 규모잖아? 그러면 대칭 구도로 해야 되는데 비대칭성이 나타난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써보자.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성을 의도했다는 거죠. 의도했다는 거야. 대칭 구도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비대칭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대칭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문단으로 가볼게요. 건축을 우리 인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땅 위에 세우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대칭 구도는 가장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질서 가운데 하나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중요한 거야. 건축을 인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땅 위에 세우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밑줄 치세요. 대칭 구도는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질서 가운데 하나래요. 이러한 이유로 건물을 대칭으로 짓는 것은 밑줄 쳐.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형상이에요. 다시 우리나라 통틀어서 서양 뭐 상관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칭 구조로 건물을 세운다는 거야. 특히 형식성이 강한 정형적 질서를 추구했던 서양의 고전 건축의 경우에는 밑줄 대칭 구도에 대한 선호가 강박관념이 뭐예요? 뭐 그래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지.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강박증 들어서 강박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얘들은 이거 그냥 근데 우리가 음료수라 쳐보자. 음료수.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 이 음료수를 딱 어때? 줄 세워서 놔요. 줄을 딱딱딱딱딱 세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살짝 건드려서 조금 여기 삐져나왔지. 그럼 어떨까? 강박증 심한 사람들은 우와 이거 짜증나요. 반드시 이거를 집어 넣어야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없어요? 네. 너가 그러나?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 딱 이런 것도 탁탁탁 줄 딱 세워놓고 이런 쓰레기 저런 거 있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게 강박증이야. 강박관념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는 도저히 옛날 서양 고전 건축에서는 비대칭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대칭성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산문단 해볼게요. 자 산문단. 그러면 산문단의 여러분들 특징은 결국 뭐겠어요? 산문단의 특징. 대칭. 서양 고전 건축. 그러면 서양 고전 건축은 무조건 뭘 한다고? 비대칭이 아니고 뭐라고? 대칭 구도를 한다는 거야. 대칭 구도를 한다는 거야. 강박증일 정도로. 아시겠지? 비대칭성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지? 야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문단에는 왠지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서양 얘기를 꺼냈잖아.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전통 건축은 무슨 성이래? 비대칭성이니까 서양은 요랬는데 한국은 이제 왜 비대칭성이 나올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제 3문단 가보자. 이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에 가까웠던 대칭 구도를 왜 우리 유독 한국 전통 건축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주변의 자연지세에 순응했기 때문이래요. 자, 자연지세가 뭐래요? 자연의 지세가 뭐래요?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래요. 오케이? 자, 구릉이 흐르고 계곡이 파이며 때로는 물길이 나 있는 자연 모습에 건축물을 맞추다 보면 그럼 얘들아
자연을 거부하는 거야? 친자연적이야? 친자연적이야. 자, 이렇게 자연물에 건축물을 맞추다 보면 대칭 구도는 자연이 피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자, 이것은 자연을 인간의 선인 직선으로 정지하고 재단함으로써 그 위에 인간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던 서양 고전 건축의 자연과는 밑줄 쳐요. 분명히 구별되는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건축의 자연관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문단. 사문단은 뭐예요? 한국 전통 건축이 서양 고전 건축과 달리 뭐인 이유? 비대칭성인 이유. 비대칭성. 다시 비대칭성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어? 자연. 친자연. 자연 맞아. 친자연관. 됐니? 그러니까 직선이야, 약간 꾸불꾸불한 곡선이야. 곡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이와 같이 친자연적 건축과는 한국 전통 건축이 비대칭적 경향을 띠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별표 얘들아, 그러나 별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대칭이 허용되는 경우인데도 이처럼 비대칭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밑줄 치세요. 우리나라 한국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대칭보다 더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오문단. 자, 그 오문단은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대칭보다 비대칭을 선호하는, 자, 대칭 구조보다 비대칭을 선호하는 서양 건축이야, 한국 전통 건축이야? 한국 전통 건축이야. 자, 대칭보다 비대칭을 선호하는 한국 전통 건축이야. 자, 그게 오문단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들어가 볼게요. 그 이유는, 오문단에 대한 이유가 이제 6문단에 나오는 거예요. 오문단에 대한 이유. 비대칭적 대칭이라는 역설적 개념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대. 자, 뭔 소리냐? 비대칭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대요. 이제 밑줄 칩니다. 대칭이라는 정형적 질서에 반대해서 의도적으로 질서를 흐트러뜨리려는 무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대요. 첫 번째 비대칭의 의미가 뭐래요? 대칭이라고 하는 정해진 질서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질서를 흐트러뜨리려는 무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대.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나 비대칭에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비대칭에는 좌우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 똑같진 않지만, 얘들아 두 번째 밑줄 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균형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러면 비대칭의 의미 2가 뭐야, 여러분들? 균형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것은 산만한 혼란으로 나타나는 무질서적 비대칭과 달리 밑줄, 나름대로 고도 질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대칭입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대요. 자, 그러면 6문단이 되겠죠? 자, 6문단. 그러면 6문단은 뭐겠어요, 얘들아? 비대칭적 대칭 한국 건축의 전통 건축. 다시.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무슨 뭐의 의미? 대칭. 뭐의 의미? 비대칭의 의미라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국 전통 얘기해 주는 게 난 좋아.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의 의미야. 그러면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의 의미 몇 개 제시했어? 2개야. 한번 읽어볼게. 다시 한번. 대칭이라는 정형적 질서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균형감이 느껴지는 경우로서의 비대칭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새로운 비대칭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대칭이 대칭으로서의 뭐야?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의도적으로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좀 봤고요. 넘겨보세요. 150쪽 가보세요. 150쪽. 자, 1번 보세요. OX. 자, 건축을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 궁궐같이 규모가 큰 건축물은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야. X. 자,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관은 주변 자연지세의 건축물을 맞추는 것이다. 친자연관이지 친자연관? 오.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비대칭 구도가 대칭 구도보다 더 선호되어 왔다. 오. 자, 한국 전통 건축에는 산만한 혼란으로 인한 무질서적 비대칭이 반영되어 있다. X. 자, 빵빵빵빵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케이. 쓰세요. 이거 이제 확인해 보세요.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난 비대칭적 대칭. 자, 여기다 써 얘들아. 무슨 표현이라 이거 무슨 표현? 역설. 역설적 표현이야. 역설법 뭔지 알지? 네. 야, 젊은 여자 승려가 나중에 너희들 승무라는 시가 있어. 고등학교 가면 여자 승려가 두 볼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거든. 그걸 봤던 시적 화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니요. 고운데 서럽대. 그러니까 저 여자가 고와 곱다고. 근데 서럽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곱다라고 아름답다라는 곱다라고 하는 것과 서럽다는 거는 서로 어때? 모순되지 않니? 잘생긴데 못생겼다. 응? 모순되지. 그 모순 속에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역설법이거든. 그럼 일단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거는 역설법이야. 되게 시험에도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럼 왜 고운데 서럽다 그랬을까? 왜 예쁜데 서럽다 그랬을까? 예쁘니까 질투나서? 그럴 리가 없죠. 자, 이거야 얘들아. 나중에 그 시를 배울 건데 저렇게 아름답고 고운 젊은 여성이 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춤을 추고 있을까? 스님들도 춤을 추거든. 승무라 해가지고 뭔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러고 있을까에 대한 슬픈 정서를 얘기한 거야. 알겠니? 이해가? 그러니까 역설법이라는 거는 서로 모순되는 표현 속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야. 그치? 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역설 표현인 거죠. 비대칭적이지만 그 안에서의 뭔가 대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나름대로 고도의 질서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대칭보다 비대칭적 대칭이 균형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서양 고전 건축과 한국 전통 건축을 비교해 보래. 자, 서양 고전 건축에서는 뭐 해야 돼요? 뭔 내용이에요? 정형적 질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형적 질서니까 비대칭이야 대칭이야? 대칭이죠. 대칭. 저거 야, 이 말이나 비슷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선이 뭐예요? 직선. 인위적인 거야 얘들아. 인위적인 거. 알겠니? 이거 봐봐. 직선. 아, 좀 드물구나. 어쨌든 직선. 자, 인간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됐죠? 그러면 한국 전통 건축 볼까? 비대칭 구도를 선호한대. 주변에 뭐예요? 무슨 지세를 해? 자연의 지세. 자연지세. 자연의 모습. 자연의 모습. 주변의 자연의 지세에 순응하여. 순응이 뭐예요? 수순이 뭐 거기에 그죠? 거기에 이제 어때? 적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주변의 자연의 모습에 순응하여 자연의 모습에 건축물을 맞추는 무슨 자연관? 친자연관. 친자연관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비대칭적 대칭이라고 해. 다시 뭐라 한다 얘들아? 비대칭적 대칭.
그럼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무슨 법이라고? 역설. 역설적 표현이야. 그죠? 서로 모순되는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야.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1쪽 봅시다. 자, 얘들아, 배경 지식 한번 읽어볼게. 배경 지식. 자, 비대칭성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사 시간에 한국사 가면 이 소수서원 외워야 돼요. 소수서원 외워야 돼. 알겠지? 소수서원은 조선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이라고 하는 살인파가 양반 경상북도 영주시의 백운동이라는 곳에 세운 서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한국의 비대칭적 건축의 최고봉으로 불린대요. 명륜당, 얘들아 명륜당이 뭔 줄 알아? 지금 너희들 요 강의 듣고 있는 것이 강당이지. 강당. 교실이 강당이야. 그게 명륜당이야. 합구제, 일신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숙사예요. 7개의 건물이 철저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 얘들아? 비대칭.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무질서하지 않으며 작은 건물과 큰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도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처럼 소수서원은 외형적으로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건물 사이가 자유롭고 공간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담겨 어우러져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네요. 자, 이로써 인위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과 소통하려는 친환경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적 구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친자연적 건축관을 엿볼 수 있죠. 산세와 강의 흐름, 땅의 모습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대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어휘어법 봅시다.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과보다는 수박을 더 선호야. 선호. 무서워. 형은 동생인 나를 보살펴야 한다는 강박관념. 좋은 형이네. 자, 이 시조는 구성이 시조의 정형.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얘들아. 잠깐 봐봐. 쓰지 말고 봐봐. 그 조선시대 때 가면 조선시대는 정형시라는 게 있거든. 정형시는 형식성이 여러분들 강한 시조야.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 몇 장? 3장.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6구로 돼 있고 45자 내외. 맞아. 45글자 내외를 지켜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종장의 삼음절 고정이라고 하는 형식성이 있고 주제도 어떨까? 시의 주제도 비슷비슷해요. 왕에 대한 충성. 알겠죠? 헤어진 임에 대한 뭐야? 이별에 대한 뭐 아픔. 또 친환경. 그러니까 자연에 내려가서 자연과 어울리는 삶. 이런 주제들 다 비슷비슷해. 근데 조선 후기 가면 있더라. 정형시가 아니고 정형시도 물론 있지만 사설시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설시조는 뭐냐면 길어지는 시조거든. 그래서 주제도 자유로워. 그리고 3장 6구에서 여러분들 45자 내에 알지? 이게 깨져. 그러니까 초장은 이렇게 짧다가 중장이 막 길어져. 그리고 종장 때 다시 짧아져. 그럼 형식성이 강해. 형식성이 여러분들 깨졌어? 깨졌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파격이라 그래. 파격. 알겠니? 자, 봅시다. 이 시조는 구성이 시조의 정형을 벗어난 무슨 형식을 갖고 있다? 파격적. 알겠니? 자, 그다음 자원봉사자들을 골고루 뭐예요? 배치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해야 된다. 동네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민준이네를 배려한 듯이 보였다. 자, 6번 뭘까요? 비치는 비치는이야. 비치는이 올바른 거야. 자, 7번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루를 비추고야. 어둠이 짙게 서린들에는 늦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앞에 써보세요. 자, 1번 문제 우리 객관식 문제 봅시다. 자, 기역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이거 다 봐볼게요. 기역 봐보세요. 기역. 궁궐같이 전각에 수가 많고
영역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칭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번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엘은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칭 구도로 지어진 건축물은 얼마든지 많다. 2번 기업과 대립되는 내용의 진술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기업 보면 궁궐과 같이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칭성을 지키기 어렵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 봐봐.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칭 구도로 지어진 건축물은 또 많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2번을 보면 당연히 기업과 대립되는 내용이 진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서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루브르 궁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번 바로 니은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죠. 자, 리을. 자, 이는 궁궐같이 큰 규모의 건축물일지라도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대요. 그럼 4번 니은과 디귿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이 왜 틀렸나 봅시다. 니은 이렇게 볼 때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 구도는 대칭 구도를 의도적으로 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부분의 건물이나 서양 건물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대칭성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유독 한국 전통 건축물에는 뭐가 나타난다?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5번 봐보자. 디귿과 리을을 절충하여 내린 새로운 결론이야? 절충하여 내린 새로운 결론이 아니겠죠. 왜냐면 디귿은 대칭 구도로 지어진 서양 건축물의 사례고 리을은 뭐야? 큰 규모의 건축물일지라도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들 절충하게 된다면 미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한국 전통 건축물도 뭐로 만들어야 된다? 대칭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 갑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죽서로에 대해 이해했다.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죽서로의 정면에서 누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길이가 제각기 다른 아래층 기둥들이다. 바위가 솟은 부분에 기둥을 세우면 짧게, 가라앉은 부분에 기둥을 세우면 길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둥을 밑줄 자연 그대로의 바위 형태에 맞추다 보니 자연이 17개 기둥의 길이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얘들아, 세 번째 줄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면 뭐가 제일 중요한 편이야?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 뭘 맞췄다고? 기둥을 맞췄다고. 얘들아, 기둥은 건축물이야. 그럼 건축물이라는 기둥을 만들 때 자연 그대로에 맞췄대. 그럼 무슨 자연관? 친자연관, 친환경관이지. 맞아?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죽서로는 기초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밑줄 쳐. 바위를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갈지 않았대. 그리고 그냥 그 위에 언뜻이 세워 자연의 모습에 맞추고자 했던 건물이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국 전통 건축물의 특징이네. 몇 번이야? 얘들아, 친자연관 고르면 돼. 친자연관 3번이지. 3번 길이가 제각기 다른 죽서로의 아래층 기둥에는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重시하는 친자연적 건축관이 반영돼 있군. 이거 이해 가니? 그러면 1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인간의 선인 직선을 활용하여. 틀렸어. 그리고 대칭이야? 아니야. 2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정형적 질서를 지킨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서양 고전 건축은 뭐라 했어요? 정형적이고 대칭성이에요. 맞아? 틀렸고요. 5번은 왜 틀렸을까? 대칭 구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대칭 구도가 아니고 무슨 성? 비대칭성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3번 마지막. 자, A, B와 관련하여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A 봐보세요. A가 뭐예요? 그죠? 철저하게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자, B 볼까? 이것은 산만한 논란으로 나타나는 무질서적 비대칭과가 달리 그 나름대로의 고도의 질서를 구성한대요. 자, 그러면 보기 봐봅시다. 국어의 어휘 중에는 구성되다, 구성하다처럼
명사인 구성이 밑줄 쳐 얘들아 밑줄 쳐. 되다랑 결합하면 자동사. 자 밑줄 쳐. 하다랑 결합하면 타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대. 자동사가 뭐예요? 동사 중에 자동사. 목적어 없는 동사. 그러면 타동사는 목적어 있는 동사야. 그럼 얘들아 목적격 조사가 뭐야? 우리 이제 뒤에 또 할 거지만 을을이야 을을. 밥을 먹다. 그럼 먹다는 동사거든. 그치? 그치? 그러면 이 먹다는 동사 중에서 무슨 동사야?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갔으니까 타동사야 타동사. 알겠니? 네.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A하고 B를 보면 자 A는 여기 구성되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B는 구성하다가 써 있잖아 얘들아. 맞아? 네.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사례는 뭘까? 다 한번 해봐. 1번. 1번밖에 없어요. 보존되다 보존하다. 맞지? 왜 그러면 2, 3, 4, 5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른 말로 그치? 2번 결단하다는 되지. 네. 결단되다는 안 돼요. 칭찬되다 돼요? 아니요. 칭찬하다만 돼요. 네. 충고하다만 돼요. 고집되다? 뭔 소리야? 고집하다만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뭐다? 하다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다만 되니까 여러분들 무슨 동사야? 자동 타동사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3번에 1번 고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인가요?